불이익을 만약에 당했다면 그게 왜 내가 한도가 줄었는지, 왜 대출이 안 되는지 원인을 물어보신 다음에 신마련 대출은 금리가 대출도 많으니까 변동금리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반대로 보면 어떡해요? 일부에서는 뭐 2025년 새해 대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저희 또 재테크 캠퍼스 식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초적인 질문을 네. 좀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출 받으러 갈 때 은행에 가잖아요. 또 네. 어떤 걸 좀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제가 딱 드는 거는 뭐 네. 최소 신분증은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은행에 대출 알아보러 갈 때 뭘 가져가야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 자체로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은행 창구 18년 있었잖아요. 오는 사람의 8알은 빈손으로 와요. 그냥 와요? 빈손으로 와서 그냥 창구에 앉아서 대출 얼마 받을래요?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 창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먼저 요구하는 게 신분증을 대부분 요구를 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실명제 네네. 하니까 신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데 먼저 뭘 가져가야 되냐 이런 거 네. 물어보는 것 자체는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네. 은행원과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매너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요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분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재직 서류냐 소득 서류 가져가면 좋아요. 네.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가져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알아볼 때는 그 한도 자체가 소득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네. 회사원이세요 또는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이렇게 서류상으로 준비해 가면은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럴 때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죠. 두 번째 질문은요.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네. 휴직 중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퇴사한 건 아니지만 대출도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이나 또는 임병휴직 이렇게 편찮으셔서 아니면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휴직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 마침 이 휴직 기간에 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히 좀 나눠서 봐야 돼요. 휴직자는 재직이에요, 퇴직이에요? 재직 아닐까요? 재직이잖아요. 네. 회사에 계속 적을 네, 두고 네, 있단 네. 말이에요. 일단 모든 신용대출, 주담대, 전세대출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한테는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없어도 그 대출 한도가 감소되거나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요? 일단은 휴직자도 재직자가 동일하니까. 다만 이제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휴직이라면 네. 대출 한도가 좀 페널티를 받아서 줄어들 수는 있어요. 육아휴직 때문에 지금 휴직 중이신데 소득 한도가 줄어들어서 대출이 줄어든대요.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으면은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니 질문하시는 분은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 양육하고 계신데 대한민국 저출산 나라에 지금 출산을 하고 계시면 애국자다. 출산하기 위해서 휴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지금 나라에서도 네. 출산을 장려하는데 장려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육아휴직이라는 이유로 소득이 줄어들어서 대출 한도에 불이익을 당했다면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출산 중이어서 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 중이고 이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한도가 주느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휴직자분들은 재직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재직자와 동일하게 소득 인정을 받고 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만약에 당했다면 그게 왜 내가 한도가 줄었는지 왜 대출이 안 되는지 원인을 물어보신 다음에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해외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예. 주재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해외에서 근무를 하셔서 거기서 급여를 받으셔서 그런지 뭐 국내 소득은 영어로 잡힌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대출에서의 소득은 인정하는 기준이 국내에서 발생된 소득만 인정을 해줘요. 네. 그래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 파견, 주재원으로 가신 분들은 국내 소득 신고를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 신고, 소득 금액 증명을 띄면은 대부분 영원으로 찍혀서 그 영원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하다 보니까 대출이 거의 안 나오거나 택도 없이 부족한데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국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소득 신고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5월달에 매년 5월달에 그러면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5월에 신고하면은 신고하면은 해외에서 내가 번 돈도 국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드는 게 국내에서 소득 신고하면은 세금 또 내는 거 아니냐. 궁금해요. 왜냐면 해외에서도 소득 이미 받을 뗐을 때 텐데. 세금을 뗐는데 그러면 저도 알아보니까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국내에서 소득 신고할 때 해외에서 세금을 차감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그 세금은 제외하고 소득 신고할 때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점은 조금 꼼꼼하게 좀 보셔야겠네요. 네. 요즘은 좀 여러 가지 또 투자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되게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몇 배 정도 목돈이 생겼을 때 대출 갚기 아니면은 그냥 예적금 비상금 갖고 있기 네네. 혹은 미국 주식 투자하기 이 셋 중에 어떤 걸 좀 추천하실까요? 요새 미국 주식 핫하니까. 핫하죠. 올해도 네. 전망이 좋은 것 같고 하나씩 볼까요? 목돈이 몇 백만 원 혹은 몇 천만 원 단위로 생겼어요. 미국 주식 투자 물론 내가 투자를 잘하고 과거에도 수익을 낸 경험이 있어서 예적금 이자 이상을 내거나 혹은 대출 이자 이상으로 수익을 낸다면 투자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저는. 좋죠. 네. 그런데 주식에 묶여 있는 돈은 언제든지 내가 환매 혹은 매도도 가능하지만 이게 수익권에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수익이 항상 우상향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이렇게 부침이 있기 때문에 비상금이라는 건 내가 필요했을 때 딱 써야 되잖아요. 여윳돈을. 그렇죠. 근데 이 주식이 뭐 악재가 껴서 지금 마이너스야. 네. 그럼 팔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상황을 좀 대비가 가능하면은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런데 여유 자금이 있을 때는 안정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는 비상금으로 갖고 계시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데 또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비상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거 좀 궁금해요. 이자가 나가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이제 직장인 다니시니까 매월 현금 흐름상 뭐 100만 원이 남아 아니면 200만 원이 남아. 그러면 내 집 마련할 때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추가로 대출을 월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상환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네네. 이자가 그만큼 줄잖아요. 네네. 빚도 줄고. 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직장이 거기서 계속 안정적으로 다니면은 소득이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상환해 나가면 되는데 내가 직장 회사가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일신상의 어떤 이유로 소득이 단절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오죠. 퇴사하거나 누구나 이직하거나 오죠. 네. 취직에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매월 100만 원, 200만 원 남은 걸 대출만 상환했던 사람은 퇴사했어. 혹은 이직 중에 공백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수중에 돈이 없죠? 아무것도 네, 없잖아요. 네. 빚만 남은 거야. 어머나. 물론 빚은 줄었을 거예요. 네. 상환했으니까. 근데 딱 퇴사하고 나니까 이직 때문에 쉬고 나니까 빚만 남은 몇백도 거고 없고, 몇백도 없고. 그 계속 상환해야 되고 그렇죠. 또. 네.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 200만 원 남은 걸 그냥 적금에 넣었어요. 매월 100만 원씩 넣으면 1년 뒤면 120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가 1년 뒤에 퇴사를 하거나 이직 때문에 쉬어. 그런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네. 내 수중에는 대출도 있지만 빚도 있지만 1200만 원에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잖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네.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 몇백 몇천이 생겼어. 혹은 매월 현금 흐름이 뭐 남아. 이러면 무조건 빚을 상환하는 것보다 나의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뭔가 어느 정도는 목돈으로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너무 좋은 팁 같아요. 네. 보통 대출 받으면은 사실 많이 받잖아요, 저희.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빨리 상환해서 이걸 빨리 그렇죠. 끝내고 싶다라는 게 모두의 음. 마음인데 총구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출을 다 계속 다 상환해 버리면은 내가 정말 모르는 일이잖아요. 내가 갑자기 맞아요. 아플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뭐 이직하거나 퇴직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상금으로 조금 남겨두는 것도 오히려 네.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네요. 저희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항상 고민이 있는 게 있어요, 성구님. 고정금리 받을까, 변동금리 받을까. 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고정금리에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매달 내는 돈이 똑같잖아요. 고정금리 네네. 같은 경우 그래서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금리가 또 내릴 수도 오를 수도 이게 내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변동금리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총구님은 되게 은행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경험상 어떤 게 좋을까요? 중국집 가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네. 뭐예요? 저 짜장면 먹을까? 그렇죠. 짬뽕 먹을까?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이 고민은 마치 대출에서 변동금리 할까 고정금리 할까 그래요? 똑같아요. 자, 우리 질문하신 분이 전세 대출 받을 때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선택할 때는 뭐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대출 만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만기가 2년이에요. 신용대출은 1년. 내 집 마련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30년에서 최장 50년이란 말이에요.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짧은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은 같이 보고 주택담보대출은 따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기준금리가 정책금리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25년에도 뭐 한 번 내리냐 두 번 내리냐 횟수의 문제지 내릴 건 자명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기간이 짧은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은 만기가 1년, 2년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더 많잖아요. 지금 네네네. 높은 곳에서. 그러면 6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변동이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전체적인 시장금리가 떨어져서 내 금리도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 그럼 만기가 1년 내지 2년 됐을 때 대출 계약이 종료됐을 때 금리가 떨어져 있으면 나 잘 선택했다. 짜장면 맛있게 먹었다. 네. 이러면 되고 대출 연장할 때 다시 고민하는 거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정할까 변동할까 그렇게 고민하면 타이밍이 와요. 만기 때. 그게 1년 내지 2년 뒤에 오니까. 네네. 그런데 내 집 마련하는 대출은 만기가 이거 길잖아요, 만기가. 30년 40년 네. 어떡해요? 내 나이 70, 80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데 그쵸. 너무 길다는 너무 거죠. 길죠.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집 마련 대출은 금리가 대출도 많으니까 변동금리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반대로 보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25년 1월 달 기준으로 변동과 고정금리 주담대에서 고정금리인 그 혼합금리가 더 낮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실 때는 변동보다는 5년짜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가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분들은 지금 전세대출 받을 때는 뭐가 좋냐? 저는 변동금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내 집 마련을 하실 때는 변동금리가 좋다기보다 고정금리, 5년짜리 고정금리가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5년짜리 고정금리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5년짜리 고정금리는 네. 대출 받고 5년 뒤에 또 바뀌는 거예요? 5년 뒤에 바뀌어요. 5년만 고정이에요. 그럼 그때 또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아니에요. 5년간 고정하고 5년 뒤에 변동으로 바뀌거든요. 자동으로 변동으로 네, 바뀌는데 네. 그때 금리 수준이 올라가 있으면은 네. 내가 유지하는 게 이득인 거고 음. 금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갈아탈 수도 있어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5년 시간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꿀팁이고 네.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정말 네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쇼군이 대출 네. 받을 때는 거치 기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질문 되게 좋은 질문 하나 왔는데요. 거치 기간을 짧게 해서 원금을 빨리 상환하는 게 나을지, 아니 조금 더 길게 해서 조금씩 갚는 게 좋을지 이런 거 질문해 주셨네요. 네. 이거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오늘 질문이 좋네요. 자, 내 집 마련할 때 거치 기간은 이자만 내는 기간이거든요. 주담대를 40년 상환한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39년은 원금이자 같이 내는 걸 거치라고 하는데 내 집 마련 기간은 최대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내가 원금을 상환 안 하면 얼마나 아끼느냐 이 문제거든. 주담대 5억 기준으로 거치 기간 동안에 매월 40만 원을 덜 내요. 네네. 이자만 내는 거지. 네. 그래서 5억 주담대 받으면 1년 동안 40만 원을 덜 내고 1년 뒤에는 40만 원이 늘어나는 거거든, 사실. 네. 근데 이 1년 동안에 40만 원 줄으면은 그거 저축하면 한 500 정도 되잖아요. 그게 뭐가 맞냐? 그냥 매달 이자 내는 게 원금 상환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직장을 계속 오로지 똑같은 직장만 다니면은 거치 기간 없이 그냥 다녀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혼 통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하거나 또 병가를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 소득이 감소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게 있으면은 거치 기간을 두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왜냐면 5억 주담대 받으면 매월 40이 들나가잖아. 그럼요. 그 40만 원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 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상담하거나 물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남편은 일하는 중인데 자기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야. 네. 육아휴직 소득이 덜 나오잖아. 그래서 거치 기간을 두는 게 유리할까요? 안 두는 게 유리할까요? 질문 되게 많이 오시는데 저는 이때는 육아휴직 중에는 거치 기간을 1년 두시라.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예. 40만 원이 가져오는 그 삶의 질이 되게 크거든요. 대충 굉장히 하는 크죠. 것보다. 네. 그래서 거치 기간에 유불리 절대적인 건 없어요. 내 지금 상황과 앞으로 인생 계획에 따라서 주는 게 유리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의 기준은 소득 감소 여부로 판단하시면 소득 돼요. 감소 여부.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었고 소득 감소 여부를 조금 더 개개인별로 체크를 네. 하고 대출을 좀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 재테크 캠퍼스 식구분들은 신용 점수 되게 관리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높아요. 네, 저는 이렇게 높아. 높은 네. 분들이 많은 적은 좀 처음 본 것 같은데, 근데 대출을 받으면 신용 점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네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상식적인 차원에서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 평균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고객님? 900점 이상은 될 것 같은데. 930이에요. 오, 네. 이게 해마다 올라 지금. 오. 제가 얼마 전 데이터는 작년 하반기 정도에 920점대였는데 네네. 지금 930이에요. 점점 올라요. 네. 만점이 1000점인데 평균이 930이야. 그럼 900점인 사람은 평균 이하인 거예요. 900점도 되게 좋은 건데. 저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출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니까 신용 점수도 다 올라가고 있는 게 요새 트렌드 같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 점수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 네. 대출을 받았는데 올라간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대출을 상환을 했는데 떨어졌어. 상환하는데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네요. 저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출을 상환하면 오른다 떨어진다 이거를 정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그래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고. 네. 정말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래서 대출을 상환하면 무조건 오른다 떨어진다 이게 없어서 개인의 상황마다 다른데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 이금융권의 신용대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높거든요. 이거는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요. 이건 분명히 올라. 요게 이제 가장 확실한 팁이고 나머지 신용대출을 1금융권에 마통이 있었는데 안 쓰고 있었어요, 송군님. 근데 그걸 지웠더니 신용점수가 떨어졌어요. 지웠는데 떨어져요? 지웠더니 올라왔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뭔가 일률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정확한 해답이 좀 어렵긴 하나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팁을 좀 드릴게요. 이거 좀 궁금해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대출에 대해서 연체를 절대 하지 말아라. 너무 단 중요하네요. 하루라도 네. 연체하지 말아라. 연체하면 안 되고요. 카드값도 연체하지 말아라. 아, 카드값은 하루 이틀 연체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있죠. 왜냐하면 얼마 안 되니까 깜빡하니까. 깜빡하고 하니까 뭐 하루 이틀쯤이야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누적이 되면 하나의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어머. 신용 점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 영향을 주나 봐요. 하루 영향을 이틀 줘요. 늦게 된 게. 카드값 연체, 대출이자 연체 영향을 주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신용 점수 올리기라는 거 해보셨어요? 저 토스에서 해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앱 통해서 네네. 신용 점수 올리기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점수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내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신용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신용 그래서 점수가. 전체적으로 다 높아졌나 봐요. 맞아요. 되게 쉽게 하잖아. 그 금방 유명한 하더라고요. 테크 회사들이 쉽게 만들었거든. 네. 그래서 그 올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들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안 모두가 되니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신용 점수 관리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편리성을 이용해서 점수 올리기 하고 연체하지 말고 그 정도만 관리하셔도 어디 가서 대출 받을 때 점수가 나빠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으실 거예요.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숑군님과 함께 저희 재테크 캠퍼스 심팔러분들 질문 한번 모아봤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숑군님이 또 다음번에 답변해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